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우리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돈줄남 김경필 대표님. 네. 뭐 하나 좀 여쭤보고 네. 시작해도 됩니까? 예. 전에 저희가 이제 주차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네.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일부러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전화번호 아는데 일단은 그 카톡 했던 게 있으니까 급하니까 막 주차 네. 급하니까 그냥 눌러버린 거죠. 그거. 그러니까 통화 요금 아끼시려고 그러신 그런 건 건 아니죠? 아니고요. 예.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 요즘에 얼마입니까? 10조당 10몇 원. 요즘은 뭐 통화 요금 같은 거가 그 사실은 요즘은 데이터 때문에 요금이 달라지지 네. 통화 시간 때문에 달라지진 않는데 네. 이제 카카오 얘기하니까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면은 최근에 이제 그 뭐 생일도 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선물이 선물. 뭐 옛날에 뭐 보내준 것도 막 선물 저는 카카오로 들어온 거 환불합니다. 왜냐면 다 못 써요 어차피. 그래서 카카오로 오는 건 환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현금으로 챙기신다. 현금을 챙겨서 하고 또 어차피 나도 뭐 나중에 주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과소비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쵸. 하는 얘기가 아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좀 나라도 돈을 좀 써야 그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네네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몇 번 얘기 드렸는데 과소비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미래 경기 침체 유발할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에이 그냥 하는 소리 아니냐. 네. 근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소비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을 쓴다. 네. 그럼 어떤 사람들 그 300만 원이 다 변동 지출이 아니고 예. 기초 생활비나 기본 생활비 쓰고 그다음에 변동 생활비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은 기초 생활비나 기본 생활비 같은 거는 경기에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뭐냐? 그냥 말만 어려운 거지. 쉽게 얘기하면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가 뭐 치약, 비누, 샴푸 사는 돈을 아낄 수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식사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경기와는 좀 무관한 탄력적이지 않고 비탄력적이다라는 소비인데 우리가 과소비라는 게 뭐냐면 사실 안 쓸 수도 있었던 돈,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지 않으면 상황이 만약에 돌변하면 바로 안 쓸 수도 있었던 돈을 쓰는 거를 우리가 과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변동 생활비라는 게 이게 사실은 과소비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수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사실 기본 생활비에서 사람들이 쓰는 돈으로 계속해서 생활비가 썼다면 네. 아마 기업들이 그 생활비를 그 미래 총수요로 예측을 해서 뭐 공장을 짓고 생산 얼마 하고 이렇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됐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너무 금리가 낮은 시기로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10년 넘게 저금리로 오고 하면서 사실은 변동 생활비에서 나가는 비중이 커졌다. 네. 과소비를 많이 했다. 뭐 플렉스나 욜로 시대가 지났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품일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 그게 잘못 반영이 돼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산 시설을 늘리고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활비가 기본 생활비, 내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따라 올라가는 소비였다면 그건 당연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소득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변동 생활비를 미래를 돈을 끌어당겨서 카드로 이렇게 생활을 한 거라는 것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제학적으로 봐도 사실 총수요를 늘리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갑자기 이제 뭐 약간 이렇게 경제학 얘기가 나와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과소비는요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누구나 다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매번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러 다녔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가 전화 와서 야 골프 언제 잡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제 골프 못 치러 가. 나 당분간 지금 골프 칠 형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관성에서 전화 오면 그래 언제로 잡자 이러고 그냥 골프를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변하면 쓰임새도 달라져야 된다.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지금 뭐 오늘 발표된 내용에 보면 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같은 것도 뭐 지금 11개월, 12개월 연속 뭐 안 좋고 전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발표된 수치를 보니까 뭐 올해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실제 자영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조차도 체감하는 게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네. 그럼 이럴 때는 조금 우리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절제를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는 것이 좋은 거지. 무조건 아유 너무 안 쓰면은 또 경제 안 돌아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굳이 나일 필요는 없다. 그게 굳이 나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얘기가 많잖아요. 구조적이라는 게 이제 부채가 전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든 자영업자 부채든 부채가 안 줄어들면 결국은 미래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총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부채를 줄이고 좀 진중하게 소비를 막 하지 마시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딱 1억만 모읍시다 이 책도 내셨고. 그렇죠. 예. 책을 3권이나 준비하셨네. 예. 저희가 또 많이 땡깁니다. 예. 그래가지고 김경필 멘토님뿐만 아니라 저도 알뜰하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땡깁니다. 예. 근데 왜 1억입니까? 딱? 그러니까 이제 책 제목이 예. 딱 1억만 모읍시다잖아요. 네. 그 제목 자체가 뭐 1억 모읍시다는 아니고 그냥 딱 1억만 모읍시다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1억만 진짜 딱 모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냐 해결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해결됩니다. 이제 우리 그 이대호 기자님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쪽에서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그 제공하려고 노력하시는 네네네. 분이잖아요. 이게 투자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나한테 들어와서 이게 활용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내가 딱 1억 정도 모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 어떤 그 돈에 대한 애티튜드는 형성이 돼야 돼. 이게 기본의 마중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요즘 그 골프나 테니스 돈 많이 든다 그래서 러닝으로 넘어간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러닝에서 내가 진짜 엄청난 내공을 쌓겠다. 막 진짜 하프 마라톤이나 마라톤 완주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넘어야 될 허들이 5km 달리기라고 합니다. 5km.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예, 진짜 힘들죠. 근데 5km 달리기가 사실 6개월, 1년을 러닝을 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너무 어렵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야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이 10km 정말 하프. 10km 하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 5km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5km 달리기가 되려면 일단 10km를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5km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10km를 뛰냐. 네. 5km를 뛰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스타트를 하면은 머릿속에 모든 호르몬이나 우리의 운동신경이 거기 맞춰져 5km에 세팅이 되는 거야. 1km마다 그러니까 힘들고. 일단 가다 보면 한 2km쯤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10km를 뛰어야지라고 딱 시작하고 세팅을 하면 10km에 대해서 세팅이 돼. 그러다 보면 힘들어도 어찌어찌 5km를 뛰게 되는 거거든요. 사회초년생이나 지금 막 내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저축보다는 너무 투자 쪽으로만 생각하는 분은 1억만 모으자 그러면 1억이 뭐 네 집 A름도 아니고 어떻게 1억만 모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정도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래요. 1억이라는 자본만으로 뭐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당연히 없겠지만 내가 단시간 내 그러니까 뭐 이거는 4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요 정도 걸리거든요. 이 정도 1억 만들기 1억 모으기를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충분히 그 사람의 역량이 돈에 대한 어떤 역량, 절제의 역량, 저축의 역량, 투자의 역량이 요거 하는 동안 늘어난다. 그러니까 5km 달려봅시다가 자, 그 사람이 5km 달리기만 하고 끝내려고 5km 달리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걸 발판으로 결국은 하프 마라톤이나 완주까지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요구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마라톤 완주해야 되니까 한 30km나 35km쯤에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느냐. 지금은 그거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일단 5km를 달려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마라톤 완주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네. 30km나 35km는 진짜 너무너무 어려울 텐데 예. 그때는 어떤 전략과 마인드로 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외로 그분들이 대답이 그런 마인드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42.195km를 뛴다 그러면 나는 30km, 35km 때 어떻게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 앞에 1km를 열심히 뛰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결국 42.195km를 뛰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냥 100m 달리기 420번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딱 1억만 모읍시다라는 메시지는 1억 모으면 진짜 모든 게 풀리느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진짜 풀려요. 모아보시질 않아서 그렇지 모아보면 풀린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본인이 여러 가지로 성장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1억을 모으고 나면 5가지 변화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당연히 이제 소득이 또 증가할 테고 선택권도 늘어나게 되고 맞아요. 자산 증가에도 가속도가 붙고 네. 저축에도 근력이 붙고 또 자존감이 올라간다. 네. 지금 딱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중에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실 자존감이 잘 안 올라간다. 좌절감이 생기고 우울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자존감의 반대말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자존감의 반대말. 자존감의 반대말? 자존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아까 그 골프 치는 친구가 전화 와서 내가 사업이 너무 어려워. 지금 통장에 잔고가 그냥 바닥이야. 그러면 딱 전화 오면 야 친구야 나는 이제 당분간 골프를 칠 상황이 안 된다. 라고 딱 용기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자존감인데. 그게 자존감인데 네. 알았어. 그리고 약속을 잡는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감의 반대말이 자존심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골프를 치러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골프백 들고 가면서 마음속에서 얼마나 좌절감이 느끼겠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억을 모은 사람이 왜 자존감이 올라가냐면 네. 아까 얘기해 주신 5가지 중에 가능성이 늘어난다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1억이 없을 때는 결혼이라는 거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멘토링 했던 1억 모은 친구한테. 1억을 딱 모아서 통장이 1억이 넘어가고 그 1억 모은 저축 속도가 일단 유지는 될 거니까 좀 있으면 이제 1억도 돌파했지만 계속 돈이 늘어나게 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뭐 나도 한 1억 이상 있고 저 친구도 한 1억 이상 있으면 뭐 결혼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전엔 전혀 내 인생의 선택권에서 보기에 없던 게 딱 생기면서 일단 뭐 바로 한다는 뜻은 아닌데 그냥 가능성으로 하나 그려볼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1억 모으기 전에는 예전에 무슨 어디 청약 공고가 뜬다 그러면 신경도 안 썼는데 그쵸. 잠깐만 내가 계약금 1억 이상 밀어넣으면은 그다음에 나중에 중도금 잔금은 대충 어떻게 되니까 한번 이거 좀 관심을 가져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또 N잡을 많이 하니까 N잡을 하다가 창업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1억 정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도 1억 모으고 난 다음에 1억 모으는 속도로 10억이 되는 게 아니라 1억 모을 때까지는 속도가 되게 안 나는 것 같지만 1억 모은 다음에는 무슨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우리가 고도 1만 미터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그쵸. 비행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1억 이후에 제가 이 1억이라고 하는 시드머니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열어보면 알 수 있는데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그 신밖에 몰라요. 이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어디에 어떻게 투여가 돼서 진짜 그게 뭐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1억부터 일단 모으고 시작을 하자.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10만이 알 수 있다. 10만이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중요하다.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능성에 투자하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 와이스트리트 그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근데 투자도 항상 준비가 필요한데 최소한 1억 정도 모은 시드머니 안에서 내가 20-30%를 위험자산에 조금 공부하면서 조금 너무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하자라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이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2-3천밖에 없는데 야 이거를 다 몰빵으로 일단 주식 넣고 불안하니까 ETF로 하자.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경기 침체지만 뭐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 많긴 한데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온다면
A부터 Z까지 다 떨어지는 게 주식이니까 사실은 분산 투자라는 것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위험 자산의 3배, 4배 정도의 예금, 그 리스크 프리 에셋이 있었을 때 이 투자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투자자는 그 투자 대상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낮다는 게 뭐야? 부자는 낮아요. 잘 아시잖아요. 부자는 눈높이가. 자기가 주식 투자해놓고도 까먹어. 뭘 샀는지. 그만큼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주식을 어떤 상황에서 너무 빨리 팔아서 실패하는 오류를 안 범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근데 이 돈 내가 청약 중도금 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잠깐 시간 남아가지고 빼서 주식시장에 옮겨놨다든지 야 이거 1년 후에 내가 전세금 사실은 올려줘야 되는데 일단 그 사이에 돈 빼가지고 빨리 지금 장이 좋으니까 해야지. 이러면 이 자금은 부자들의 자본력에서 나오는 낮은 요구 수익률의 투자가 아니라 눈높이가 일단 높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은 돈이다. 하이 리턴을 바랄수록 또 하이 리스크로 가게 되니까. 맞아요. 그거 이제 전세금 올려주기 직전에 증시 한번 급락하면 이제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충격을 입었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난 그렇게 엄청나게 거기서 많은 거 요구 안 해. 이러면은 그 시기를 버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와이스트리트 계속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주식은 일단 시장 지내놓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주식을 내가 투자했느냐 보다는 얼마에 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얼마에 샀냐에서 성공하려면 뭐냐?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부자와 일반인의 생각 차이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부자도 많이 만나고 있고 저는 또 일반인도 많이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거야. 일반인은 성장에 관심이 많아. 성장에 관심. 물론 당연히 우리 와이스트리트에도 성장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성장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면 문제가 뭐냐. 성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혹시 내가 너무 오른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닌지 봐야 된다. 근데 부자는 의외로 성장보단 가격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에 싸게 살 수 있느냐. 얼마나. 요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일반인은 금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면 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야 이게 금이 미쳤나 봐 이러면서 금 얘기. 원래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부자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거에 관심이 있죠. 한동안 엔화가 굉장히 떨어질 때 엔화 관심을 가졌고 그죠? 아무도 금 얘기 안 할 때는 금을 샀어요. 왜냐하면 금이 참 요즘 옛날엔 그렇게 오르더니 요즘 금이 안 오르네. 그럴 때 금을 산 거야. 그 부자들은. 그리고 요즘은 막 아파트 한동안 아파트 관심도 없습니다. 부자는. 예를 들면 상가 건물 같은 게 요즘 인기가 없고 막 경매로 많이 나오고 요럴 때 그런 데 가가지고 상가 15억 하는 거를 한 8억 9억에 어떻게 받아낼 수 없나. 요런 거 생각하는 게 부자들이거든요. 부자는 성장보다는 가격에 관심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억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일단 1억을 모아보면은 그 가능성부터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데서 시작을 또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카톡 선물 받으면 환불하라. 아니야, 그러니까 쓰실 수 있으면 소환하는데 저는 조금 내가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내가 받으면 결국 많이 뿌렸다는 얘기긴 하지 사실은. 인기남이니까. 왜냐면 인기남이 아니라 최근에는 방송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작가나 PD나 그러면 이게 뜨면은 그죠? 뭔가 이렇게 많이 보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내니까 또 많이 이게 오는 거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 카카오톡 환불하면 90%만 돌려줬었는데 이제는 100% 돌려준다고 네. 하니까 그것도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1억을 1억을 모을 수 있는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네네. 5가지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1억 모으기가 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이 마인드가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든 저축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 내 마인드셋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축으로 1억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마인드셋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마인드셋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 세상에는 사람 2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네네. 2가지 종류의 사람들 뭐냐? 일단 저축을 해. 그리고 남는 돈을 써보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써. 그리고 혹시 남으면 저축할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딱 2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정영진 회장님하고 입사 동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저 155만 원 월급 받았거든요. 네. 재형저축 떼고 155만 원. 원래 월급이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재형저축을 급여체로 떼고 155만 원 받았는데 124만 원 저축했습니다. 124만 원 저축하고 31만 원이 남아. 그러면 31만 원이라는 게 지금 돈 얼마냐? 아, 모르긴 몰라도 한 7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내가 70만 원을 써보니까 70만 원, 31만 원 쓰고 남는 게 124만 원이더라 해서 124만 원 저축했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80%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80%를 때려받고 그리고 31만 원 남으니까 그걸로 써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혹시 그러면은 부모님 댁에서 같이 네, 부모님. 지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취하면서 절대 안 되죠. 자취하면서는 안 되죠. 아무리 90년대 스마트폰 인터넷 없던 시절이라 하더라도 그나마 이제 제가 집은 가난했지만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회사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80%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먼저 하고 남은 저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인드는 선저축 마인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후저축 마인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쓸 건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좀 남는 거 해볼까? 뭐 이런 게 이제 후저축인데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90년대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90년대만 해도 자본주의 마케팅이라는 건 이렇게까지 흉폭하진 않았어요. 예, 살벌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스마트폰 인터넷 없던 시절이라 심지어는 저는 그 매형이 타던 그 진짜 막 거의 똥차 그런 거 하나를 주긴 줬는데 끌고 다니질 못했어. 왜 끌고 다니지 못했냐면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그렇죠. 길도 모르고 지도책을 보는데 길을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맨날 세워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전화는 또 공중전화해서 하면 되고. 그렇죠. 공중전. 그러니까 지금 뭐 스마트폰 없지, 인터넷 없지, 내비게이션 없지, 그다음에 배달 없지, 택배 없지. 그다음에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토가 없어. 매주 나가야 돼 토요일 날.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일요일 날 일해야 그냥 되니까. 쓰러져서 자야 돼. 왜냐하면 그때는 기업 문화가 여러분 지금 복 받은지 아십시오. 네, 지금 그때는 매일같이 술 먹었습니다. 라떼 한 10잔 들이키시네. 예. 계속 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은 뭐 내 돈으로 안 먹잖아. 회사에서 그죠. 뭐 그쵸, 상사들이 그쵸. 거의 예. 사주니까 회식. 이거 먹지. 그죠. 내 돈으로 밥 안 사 먹어. 내 돈으로 술 안 사 먹어. 그리고 토요일 날도 출근해. 그리고 돈 쓸 일요일 시간이 날은 그냥 쓰러져서 자야 돼.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그 당시 지금 아마 나이 한 40대 중후반 분들부터는 아실 거야. 아마 삼성그룹은 제일모직 양복을 입어야 돼. 제일모직. 근데 그 제일모직 안에 열보면 제일모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네. 근데도 제일모직을 꼭 입지 않으면 안 갤럭시, 된다는 갤럭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모직 양복이 제일 비쌌어. 내가 봤을 때. 지금도 비싸요. 네, 지금도 비싸고. 로가디스. 그건 계절마다 또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돈 쓸 일이 없어, 진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제 라떼 한 10잔을 드셨는데 네. 이거 보시는 이제 MZ 세대들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인터넷도 비싸고 통신비도 내야 되고 막 인스타도 있고 막 여행도 다녀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절에 선생님이 80%를 저축했을 때랑 지금은 너무 환경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80%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그때보다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죠.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도. 감안해서 오른 거라 뭐 실제 구매력이 뭐 올라간 건지는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소득은 엄청나게 그때보다 올라갔는데 써야 될 고정비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초 기본 생활비로 소진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인정. 그러면 얼마를 저축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20, 30대 때에 버는 월급의 절반은 일단 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내 거. 월급은 공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월급은 공금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나랑 나눠서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절반은 내 거는 아닌데 워낙 급여가 서울에서 이제 뭐 지방에서 올라와서 막 월세 내시고 이런 분들은 아무리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그 어떻게 보면 그 근거, 이론적 근거는 공감을 하는데 네. 300만 원, 350만 원 타가지고 또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절반만 쓰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서울에서 생활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반은 내 거 아니니까 최소한 3, 40%는 저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 40% 자체도 저축이 안 되고 만약에 다 쓴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존감이라는 건 바닥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젊은이들을 면담을 해보면 직장인들 면담해보면
좌절감이나 우울감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쓰고 싶은데 못 써서가 아니고 그 근본적 원인은 이거야.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후에 하나도 안 달라지겠네? 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거거든요. 좌절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득의 30-40%라도 그래도 어쨌든 저축을 하면 처음에는 그 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그 볼륨이 좀 커진다. 근데 투자를 하면 물론 투자도 필요한데 투자를 하면은 막 잘 될 때는 와 좋다. 근데 안 될 때는 나도 이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예측 가능한 그 저축은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축을 하면 가만 있어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올해가 이제 2020년 다 지났는데 내년 3월쯤 되면은 여기 3천만 원 넘네.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면은 내년 말이면 이게 4,500이 뭐 이런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본인한테는 남들이 보기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요게 뭔가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이 좀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저축 마인드고 두 번째는 증액저축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액저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하고 있는 저축이 올해 만약에 내가 큰 맘 먹고 123만 원을 지금 적금을 들고 있다. 네. 막 너무 힘들어. 근데 123만 원 1년 딱 지나니까 1,500이라는 목돈이죠. 이 정도면 생겼어. 그럼 내년에 딱 가면 작년에 내가 123만 원 저축했으니까 힘들어. 올해는 그냥 작년에 수고한 나를 위해서 올해는 그냥 100만 원만 하자. 여러분 그 바벨을 들어올릴 때 50kg를 벤치프레스를 탁 자세를 잡고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자세 딱 완벽하게 나오니까 이제 50kg 됐으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냥 40kg만 갖고 운동하자.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50kg가 잘 되면 60kg로 한번 자세를 딱 잡아서 해보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PT에도 있는 것처럼 저축도 많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5% 10%는 증액을 해야 돼요. 내가 올해 123만 원 저축을 1년 동안 잘 해냈다면 내년에 10만 원은 늘려보자.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반영하면서 선저축 마인드가 필요하고 증액저축 마인드가 필요하다. 저축도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증액을 해야 되고. 그죠. 세 번째는 이제 정기저축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자꾸 파킹 통장에 돈 넣고 CMA에 돈 넣고 그러는데 필요할 때 차이려고. 요게 이제 마음속에 요게 이제 요게 내가 쌓여있어. 했다가 또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한 500 모으면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정기저축 마인드와 그다음에 강제저축의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된다. 강제로. 아니 후보상의 마인드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후보상. 후보상.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성공예감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에 고생한 나한테 좀 리워드를 좀 넣어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뭐 2천만 원 모으자 3천만 원 모으자 그러다 보면 현타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축 금액의 5%가 보상으로 들어있는 저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1,000만 원 모았다. 1년 동안. 한 달에 81만 8천 원 모은 거예요. 네. 참 고생했잖아요. 50만 원 정도는 한우 오마카세 한번 가야지. 글을 써도 됩니까? 그 정도 써도 되죠. 81만 8천 원을 모아서 딱 1,000만 원을 만들지 말고 85만 원을 저축을 해서 1,050만 원을 만들고 1,000만 원은 재투자하고 50만 원으로 이제 기분 좋게 한번 기분 내는 거지. 옛날에 그 개돈 탄 사람이 한 턱 내듯이. 그렇죠. 뭐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하는 보상을 잘 설계를 해서 좀 넣어놔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인드가 뭐예요? 다섯 번째 마인드가 명확한 목표. 네, 명확한 목표인데 이게 여러분들 카톡 푸사나 책상 앞이나 뭐 이런데 사실 좀 이렇게 핏빛 같이 선명한 목표를 딱 적어놔야 돼. 혈서처럼. 응. 그렇게 적어놔야 돼. 창피해가지고 막 그런. 아니 뭐가 창피해? 그냥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뭐 카톡 프로필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뭐 언제까지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좀 다른 사람들 보기가 그렇다 그러면 그냥 자기만 알 수 있는 숫자로 하든지. 나는 언제까지 1억을 모을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왜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어느 학교를 갈 것이다. 그렇죠. 점수 몇 점을 맞을 것이다. 근데 저도 고등학교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20대 뭐 하여튼 구체적인 나이까지 딱 해갖고 이때까지 1억을 모을 것이다. 맞아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 사람 뭐지? 근데 그렇게 구체적일수록 좋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인드셋이라 그랬잖아요. 돈을 모으기 전에 투자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도 그렇잖아요. 투자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의 목표 수익률을 하고 얼마의 손절을 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고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로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손절하고 뭐 이런 걸 미리 다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저축도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마인드부터 세팅이 되어야 된다. 그죠? 무작정 그냥 뭐 1억 만들기 저축하라고 뭐 30만 원으로 시작하라고 95만 원으로 시작하라고 뭐 이렇게 덮어놓고 막 저축을 시작하는 거 물론 뭐 선저축으로 미리 행동에 옮기는 건 너무 좋지만 요 마인드를 딱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다가 아니 저렇게 뭐 예를 들어서 대표님 같은 경우 그래도 옛날이긴 합니다만 뭐 월급 얼마지? 155만 원? 뭐 떼고 나서 155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그룹 계열사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느 세월에 1억을 모으라고 하는 거냐. 대기업 다니는 사람하고 나는 좀 다르다. 소득이 그러니까, 낮아도 맞아요. 월급이 적어도 너무너무 월급이 작아. 네, 한 3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만약 그 월급으로만 계속 있다 그러면은 사실 진짜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아니 250만 원 월급 받는데 1억 만들기를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맞다. 250만 원이라는 게 350만 원, 450만 원 받는 분이 1억 만들기 하는 거랑 당연히 다르죠. 물리적으로 다르지. 다르죠. 이건 방법론을 얘기하기 전에 네. 일단 그 질문을 하는 분의 마인드를 제가 바꾸려면 월급을 바꿀 수는 없지만 250만 원을 받으니까 더욱더욱 간절하게 1억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250만 원을 받는데 나 1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법론 들어가기 전에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일단 마인드셋에서 250만 원을 버니까 더 1억 만들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뭐 한 월급 한 1,000만 원 탄다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1억 만들기라고 하라는 얘기 안 하지. 그분들은 써도 돈이 1억 남을 것 같은데 몇 년 안에. 그러니까 250만 원이니까 더 1억을 간절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엔잡이라는 걸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근데 엔잡을 많이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엔잡이 한 400, 500 버는 분들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이게 400, 500 벌면 그냥 이 나이에 뭐 괜찮은데 근데 뭐 보면 무슨 통번역을 안 되는 둥 무슨 뭐 온라인 커머스로 뭐 무슨 뭐 에어비앤비로 뭘 해보려고 그런다는 둥 뭐 이래. 뭐 월급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근데 2, 300에서는 안 해 잘. 왜 안 하느냐?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2, 300이 힘든 거야. 2, 300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드니까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성적이 약간 애매한데 중상이야. 그러면 그 친구를 불러다 선생님이 저 인서울을 가야 될 거 아니냐. 막 꼬시면은 이 친구가 그래도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 좀 해갖고 좀 해보자. 네. 근데 약간 중하로 내려가면 일단은 이게 포기하기가 쉬운 게 옛날에 저희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수학 선생님이 그 보충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보충 수업 다 돈 낸 거잖아. 그거. 네네네. 근데 한 반에 한 5, 60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 말을 할 때 야 공부 안 할 놈들은 방해하지 말고 엎드려 자. 돈 내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다 엎드려 자. 그러면 갑자기 절반이 다 자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잘 때 마음 편하게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뭐 이러면서 자는데 꼭 보면 누웠다가 한 10분 있다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 자야 되나 공부해야 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공부를 할 거면 진짜 열심히 하고 안 할 거면 속 편하게 자면 되는데 이거는 공부를 막 열심히 안 하는데 막 걱정하고 이런 양극화라는 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엔잡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엔잡을 하는 분을 보고 내가 엔잡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요즘 엔잡 많이 해요라고 다닌 거지. 그 돈줄남이 여러분들한테 엔잡 꼭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엔잡은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엔잡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저축을 더 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엔잡을 도전하면서 돈에 대한 애티튜드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잡을 해보면 돈이라는 게 이게 진짜 돈 벌기가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자기가 뭔가 돈을 쓸 때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게 되는 습관이 잡히고 태도가 바뀌는 거죠. 제가 한번
그 성공예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개그맨 양세형 씨가 연예인이니까 아무래도 뭐 일반인보다는 돈을 좀 잘 네. 벌겠죠.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이 돈 가치가 뭐 이게 좀 약간 낮아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 이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이제 도배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은 뭐 막 전업으로는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쫓아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때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돈을 좀 우습게 생각하게 될 때. 우습게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보면 일단 그 5만 원 10만 원 받는데 막 너무 허리도 아프고 진짜 돈이라는 건 정말 벌기 어려운 거구나. 이런 걸 딱 느끼게 되는 마인드가 다시 자리 잡더라. 이게 정말 훌륭한 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엔잡을 저는 이제 막 공무원들 교육 가서도 엔잡 하라고 그러거든요. 공무원들은 겸직금지인데 그 막 나한테 그러는 거야. 겸직금지인데 어떻게 알바를 하느냐. 몰래 하시라고?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겸직금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막 사업을 그 공무원이라는 공직의 권위를 이용해 갖고 뭔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걸 못하게 하려고 겸직금지를 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뭐 친구 카페 가서 한 4시간 아르바이트 했다.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참 벌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그런 뭔가 누굴 도와준다. 이건 해봐도 된다.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돈에 대한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막 나한테 이거 뭐 불법을 저지르는 거냐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 부자는 말이죠. 돈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자리 잡은 사람이 돈을 진짜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지. 그냥 뭐 초심자의 행운처럼 뭐 어떤 투자를 했는데 이거 야 투자 별거 아니네. 이건 오히려 그분이 나중에 사실은 성공하는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게 현실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월급이 적어서 1억을 모을 수 없다 혹은 어렵다. 나는 엔잡을 뛸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먼저 이게 방어 기제는 아닙니다만 방어막 하나 치고 시작을 하는 게 그게 방어 기제죠 그게 사실은. 그냥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힘들어. 더 힘들어요. 월 소득이 진짜 200-300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마음은 제일 힘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에 오면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저임금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니 임금이라도 많이 주면 내가 마음이라도 기분이라도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피곤하다 이러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보상해야 돼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엽떡 시키고 마라탕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이 자꾸 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10시에 막 핸드폰 보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 어느 누구도 1억을 모은 사람들 모두가 1억이 단박에 10억이 되지는 않지만 10억이 단박에 된 사람은 모두 1억을 모은 사람들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뭐 1억이 모든 걸 그럼 다 해결하냐. 뭐 옛날에 아침형 인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한다.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 라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1억 정도도 내가 경제활동하면서 모을 정도의 어떤 그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투자만 해서 내가 뭐 무조건 성공한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길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게 아니라 아주 길거든요. 그래서 그 마인드가 일단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으는데 뭐 한 50년 걸려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제 젊은 세대라면 1억 원은 한 몇 년 안에 모으는 게 좋다.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만. 그 기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해서 인공위성이 지금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누리호 발사가 그 앞에 2번이 조금 실패했던 네.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 속도가 좀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초반에 속도가 빨리 100초 안에 발사한 지 100초 안에 음속 돌파를 하고 초반에 속도가 확실하게 붙어야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1000km 바깥에 그 무중력 상태의 대기권 바깥에 딱 궤도 위에 올려놔 수 있었는데 왜 제가 1억이냐. 1억이라는 걸 뭐 한 10년, 20년 걸려서 해도 돼. 이러면 그분은 1억 모으기 전에 그거 다 가방 사고 차 바꾸고 끝나요. 제가 얘기하는 요구사항은 뭐냐. 공무원이다. 사회초년생인데 월급이 너무 작다. 그러면 7년. 그게 아니고 적어도 300, 350 이상을 탄다라면은 5년 안에는 1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랩 타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장거리 뭐 뛸 때 보면 뭐 몇 미터 구간을 얼마 이내로
저 돌파해야 기록에 달성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랩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면 7년 이내에 1억은 모아야 된다. 7년 이내에 1억은 모아야 되고 만약에 월급이 적어도 300, 350 이상이시라면 그거는 5년 안에 1억은 모아야 된다. 요게 요 속도가 안 나주면 누리호 발사가 왜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했느냐. 초반에 속도가 안 붙었기 때문에 그 궤도 위에 올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보세요. 뭐 난 그러면 한 50, 60만 원 해가지고 한 10년 안에 1억 만들게. 그럼 됐지. 그렇게 속도가 안 나면 그 돈의 중간이 1억 되기 전에 아이폰 16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 차를 바꾸든지 가방을 사든지 이런 걸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다. 속도가 초반에 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 돈을 벌고 있다면 7년 이내에 내 손으로 내 힘으로 1억은 좀 모아보는 경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요거는 살짝 이제 옆으로 빠지는 질문이기는 한데 취업을 일찍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약간 취업 시장에서도 눈높이가 양극화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금융사 들어가기 전까지 뭐 삼수, 사수하고 네. 뭐 20대 중반에 벌써 취업을 하나요? 한 1, 2년 더 놀아도 돼요. 아니면 한 2, 3년은 더 취업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빨리 취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 내가 조금 더 좋은 기업에서 스타트를 하기 위해 사회생활 시작하려고 뭐 공기업, 대기업 도전하고 하는 건 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성공 예감에서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문제집이 세 권이에요. 성장기라는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활동기라는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노후기라는 문제집 풀어야 되는데 성장기는 끝났죠. 여러분 일단 지났죠. 문제 다 풀었죠. 뭐 잘 풀었든 못 풀었든 지난 거고 활동기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이 활동기라는 문제집이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책 두께가 두꺼워졌어. 범위가 길어진 거예요. 길어진 거죠.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30세에서 한 55세나 60세까지 활동하고 그다음에 일단 1차 은퇴 이랬거든요. 그리고 노후기야. 근데 이제는 30세에서 70세예요. 심지어 어쩌면 75세가 될 수도 있어요, 범위가. 그러니까 45년 동안을 경제활동기에 뭐 현역으로 있든 아니면 반태로 있든 어쩔지 모르지만 경제활동은 45년이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놓고 보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이가 20대 한 중반이다. 수능 다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대 중원도 됐겠다. 뭐 여러분 하여튼 뭐 예를 들면 되게 현실적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수능을 다시 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활동기라는 책의 문제집의 범위가 엄청 길어졌는데 이제 한 10년 일해놓고 아우 나도 이제 꺾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배구 경기에서 스파이크를 때릴 때 보통 보면은 좀 이게 키가 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때리는 지점이 높으면 타점이 높으면은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급도 사실 조금 높은 곳에서 시작하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론적으로 막 공무원 시험 본다, 뭐 대기업 간다, 공기업 간다 몇 년 동안 막 고생했는데 안 됐어 잘. 그래서 일단 그냥 좀 약간 내가 생각한 눈높이보다 낮은 직장을 들어갔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내가 그때 그거 그냥 말고 빨리 나이라도 한 살 전에 들어왔었으면 더 좋았겠다. 물론 말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분의 그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노력을 해보고 부딪혀보고 좀 약간 실패도 경험해보고 이런 게 여러분 인생에 경험 자산으로 남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신용카드로 돈 쓴 게 경험 자산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돈 쓰고 야 오마카세 먹어봤어? 뭐 호캉스 가봤어? 뭐 파리에 가서 뭐 어디 뭐 유명한 빵집 가서 먹어봤어? 그런 건 여러분 경험 자산이 아닙니다. 그런 건 경험 자산. 나 안 가봤거든요 파리. 그런 나 경험 없는데 그건 경험 자산 아니고요. 내가 뭘 도전해봤다, 뭘 부딪혀봤다. 설사 성공 못했다 하더라도 부딪혀서 아파봤다. 그 장애물이 부딪혀봤다. 그런 건 고스란히 경험 자산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너무 쉽게 여러분의 한계를 손으로 긋지 말고 나이가 20대라면 제가 심지어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수능 다시 봐도 된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두 번째 문제집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젊은 분들이 어차피 뭐 노후 준비는 관심이 없겠지만 결국 세 번째 문제집은 두 번째 문제집이 잘 풀려야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두 번째 문제집 풀다가 활동기라는 문제집 풀다가 아유 이건 좀 망친 것 같아. 이건 말고 그냥 세 번째 문제집 노후기부터 잘 풀어야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집 잘 푸는 게 그 문제가 또 나와. 세 번째 문제집. 이거 두 번째 문제집 풀면 그냥 세 번째 문제집 그냥 오토매틱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기라는 문제집은 제대로 못 풀었어도 활동기라는 성장기라는 문제집은 문제집은 사실은 내가 부모님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 문제집이 막 나만 잘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동기의 문제집이 잘 풀리면은 노후기라는 문제집은 저절로 풀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첫 번째 문제집인 성장기도 잘 풀립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문제집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노후기라는 세 번째 문제집 안 풀리고 여러분 자녀의 첫 번째 문제집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여러분 뭐 무조건 빨리 사회에 나와서 돈 번다. 아예 뭐 그런 분들 박수 쳐드립니다. 그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닌데 가능하다면 조금 더 도전해서 조금 더 좋은 컨디션 후회가 남지 않는 내가 옛날에 조금 그런 걸 해볼 걸 그랬나 이런 후회가 안 남도록 20대 때는 좀 최대한 많은 것을 도전해 보셔라. 그러니까 성장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출발점이죠. 부모님이 그렇죠. 뭐 금수저 만들어 주시고 다이아몬드 핵 수저를 만들어 주시면 출발선이 이제 저 앞에 있는 거긴 한데 그게 안 되면 활동기 때 저는 약간 이제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앞에 누리호 말씀해 주셨잖아요. 로켓 추진체 1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파워풀한 로켓 추진체를 만들어라. 맞아요. 그래서 취업이 조금 늦더라도 맞아요. 소득이 더 클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게 맞다. 그 로켓에 보면은 1단 로켓이 제일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1단 로켓이 가장 많은 에너지 연료를 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무거운 쇳덩이를 중력을 이기고 위로 쏟아 올리게 하려니까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대호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강력한 그 추진체를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뭐 대기업 좋은 이런 걸 학교. 노력했던 거잖아요. 그 노력을 하기 위한 설사 그게 성공이 되든 성공이 좀 안 되든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 경험 자산으로 인생에 남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나 소비는 경험 자산이 아니다. 한 번 더 그렇죠. 어디가 뼈를 돈 때려. 쓰기 무슨 경험이에요 그게. 그건 경험이 아니죠. 저는 그런 경험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뭐 유명하게 이제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 유럽 여행 안 갔거든요. 왜 안 가냐? 저는 친누나가 유럽에서 30년 이상 독일에서 살고 계시고 5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는데 나는 답방을 가본 적이 없다. 왜냐? 답방. 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갈 시간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뭐 그렇게 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가겠죠 저도.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유럽 여행은 평생 수십 번 가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 유럽이라고 하는 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려면 로마인 이야기 3번은 읽고 가야 된다. 아직 저 로마인 이야기 3번 못 읽었거든요. 읽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도 로마인 이야기 3번 읽고 가야 그게 뭔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지. 그쵸. 그냥 가가지고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그러고 사진 찍고 오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스타에 올릴만 하네 막 이러고. 그러면 인스타에 올릴 거리야 많이 생기겠지만 남는 건 없다. 근데 이 책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1억 원을 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꼽아 주셨어요. 숫자로 표시한 분명한 목표가 그렇죠. 있다. 이거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 많이 됐어요. 거의 이제 핏빛으로 쓰라고. 예.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게 참 재밌는 게 빨간 참 펜으로 써야 유치한데 그런 게 있더라고 진짜로. 네. 그러니까 어딘가 막 그런 걸 붙여놨거나 막 카톡 푸사에 뭘 했거나. 하기사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있어. 목표를 책상에다 막 덕지덕지 붙여놔. 예. 아우 유치해. 그런데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책상에 막 칼로 파갖고 막 맞아요. 목표 이렇게 막 적고 막. 그 진짜 똑같아 그거는. 예. 어디 가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표를 눈에 볼 수 있게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선저축을 한다, 가계부를 쓴다, 증액 저축을 한다, 계절 지출 통장과 셀프 리워드 계획을 만든다. 월급을 공금이라 생각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공통점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해야 할 뭐라 해야 되나? 거의 뭐 의무적으로 맞아. 이제 멘토님이 강조하시는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사항들이 마인드셋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고 이게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어디다가 자기 목표를 정확하게 해놨다든지 그다음에 가계부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제가 가계부 나왔을 때 그 전에 김경필의 가계부. 네, 그거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동네에 또 치킨집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치킨집은 진짜 정말 많죠. 한 집 건너 한 집. 정말 많은데 그만큼 그 치킨집이라는 거는 이게 희한하지. 원유를 그렇게 뽑아도 원유가 고갈 안 되는 것처럼
치킨집은 그렇게 공급이 돼도 다 치킨집에 주문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치킨집은 안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대 안 망하는 프랜차이즈가 있거든요. 치킨, 커피, 피자. 요 세 개는 안 망해. 안 망한다는 게 막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굴러는 간다는 거거든요. 굴러는 간다는 건데 치킨집 사장님이 처음에 오픈을 하고 나서 막 치킨을 튀기는데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치킨 튀기고 나서 하루 장사를 끝낸 다음에 오늘 A 세트가 얼마나 가고 B 세트 얼마나 가고 그다음 오늘 뭐 생닭을 얼마 사왔고 그다음에 매출이 얼마인데 비용이 얼마나 가서 수익이 얼마 남고 이런 거를 자기 장부에 적을 거냐 안 적을 거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유 다 적겠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물어보면 안 적어요. 왜 안 적냐? 포스트 한 말기에 다 뜨니까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거 보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느냐인데 사실은 안 적는 이유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적어. 공급 의식이 없는 거야. 내 가게니까. 내 가게니까. 뭐 돈 남으면 가져오면 되고 없으면 그냥 다시 넣어놓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적는 거야. 근데 만약에 투자자가 있다고 그 치킨집이 내 돈 3억으로 한 게 아니라 1억씩 누군가 투자해가지고 투자자가 있는 치킨집이다 그러면은 안 적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자가 맨날 전화 와서 야 매출이 요즘 어때? 수익 잘 나고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본다.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회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회계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투자자가 있다는 뜻이고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회계를 하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어디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개선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 가계부는 뭐냐면 내 월급이 진짜 100%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계부를 안 씁니다. 근데 가계부를 쓴다는 게 뭐냐? 투자자가 있다는 거야. 그 투자자가 누굽니까?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내가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는데 지금의 내가 그 미래에 나한테 창피하지 않으려면 내가 월급 관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써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래요. 가계부를 쓰는 게 실제로 절약이 되는 거에 도움이 되냐? 나 써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써서 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파악은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더 절약이 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공급 의식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월급 관리라는 거는 나한테 룸을 주면 안 돼. 누울 자리를 주면 그러니까 제가 월급 관리가 왜 잘 됐느냐? 124만 원을 저축해버리고 31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 월급 관리가 된 거지. 그리고 그냥 뭐 대충 조금만 저축해보고 잘 관리해갖고 아껴져서 돈 많이 아껴지면 저축 더 하자 그랬으면 나도 다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저축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가계부 때문에 뭐 더 저축이 더 되고 뭐 절약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쓰면서 좀 더 돈에 대한 태도를 애티튜드를 좀 끌어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첨단 시스템으로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직접. 요게 우리 김경필 멘토님이 직접 쓰신 가계부. 예. 제가 이제 그 가계부에다가 썼던 걸 하나 카피를 떠가지고 책에다 그 예시로 넣은 건데 뭐 저는 잘 쓰는 편은 아니고 그냥 요 정도만 쓴다. 신발 12만 원짜리 사셨는데 5월 7일에 커트를 28,000원 고급 미용실에 쓰시네요. 고급 아닌데 바리깡으로 이렇게 밀던 데를 갔었어 옛날에는. 파란. 근데 이제는 클럽. 머리가 길다 보니까 가위컷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가위컷 하는데 한 2만 얼마는 해야. 그래도 이제 좀 나름대로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갑니다. 별걸 다 보셨네. 이거 써 있잖아요 책에. 그러니까. 이거 책에 직접 쓰신 거예요. 제가 뭐 사생활을 파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쓰잘데기 없는 돈은 안 쓰니까. 근데 취지는 이게 집밥 간식. 외식 배달, 생활용품, 의류 미용, 그러니까 문화생활 다 나눠서. 중요한 거는 항목을 좀 나눠서 적다 보면은 나중에 그 항목별 소비를 일주일에 한 번 딱 계를 내면서 그 내가 원래 만들었던 예산 한 달치에서 몇 퍼센트나 쓰고 몇 퍼센트나 속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같은 정도 수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게 가로로 세로로 다 정리가 되면 세로는 하루에 지출, 가로로 가면 그 항목당 근데 지출. 하루에 다 못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며칠 있다가 맞아 그거 안 썼네 이러면서 가계부가 다이어리거든. 그러니까 안 쓰면 며칠 3일 정도 이거 보면서 뭐 썼나? 그런 것도 좀 재밌습니다. 리마인드 하면서
이렇게 그냥 써보는 건데 뭐 쓰는데 한 뭐 2, 3분도 안 걸리니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가계부 저기 할 때 요즘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카드 회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 앱에서 네, 그거 내가 저도 얼마 씁니다. 썼는지를 긁어서 그거는 안 써도 제가 딱 해주잖아요. 그 뱅크샐러드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네. 그거 보고 이거 쓰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안 맞네, 뭐 맞네 이러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더라도 한 번쯤은 내가 리뷰해볼 필요는 맞아요. 있겠다는 거죠. 나중에는 앱을 쓰게 되면 안 보게 돼. 맞아요. 그냥 안 총액만 보게- 봐, 총액만. 예, 그냥 총액만 보고 남았네, 뭐 더 썼네, 뭐 이런 것만 보니까 요걸 같이 병행을 해주면 이거 어차피 뭐 하루에 한 3, 4분 정도 하루 정리하는 시간 정도 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제 주변에도 보니까 가계부 쓰라고 하니까 이걸 일이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돈을 모을 줄 아는 사람들은 맞아요. 가계부 쓰는 걸 재밌어 할까요? 이게 하나하나 그만 저는 따져보는 매일 거예요. 쓰진 않지만 며칠 밀린 걸 쓰기도 하고 주로 주말에 이제 좀 많이 밀린 걸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 재밌던데 되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뭐 몇십 분 걸려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걸려서 쓰는 건 아니고 한 10분 15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뭐 뭘 썼구나, 뭐 카드값 얼마가 나갔구나, 뭐 이런 정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 잘하시는 분들도 그냥 뭐 투자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일지 쓰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투자하는 회사도 아닌데 그냥 공시 다 뒤적여 보고 재무제표 맞아요. 까서 보고 하는 게 재밌대요. 재밌죠. 워런 버핏도 그냥 뭐 사업 보고서 보는 게 제일 재밌대요. 책 보는 것보다. 맞아요. 이야, 그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차 부품 뜯어보는 분해했다가 거. 다시 조립하는 거 재밌고 그게 뭐 이런 재밌듯이. 그런 거죠. 근데 그 분야에서 결국은 또 잘 되니까 이런 맞아요. 것도 재미가 있는 거고 1억 모으기 전까지는 투자도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투자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새겨 들으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투자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 얘기 듣고 투자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투자하지 마라 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너는 그렇게 얘기해라. 난 다 생각이 있다. 그런 분들은 해야지. 그러니까 나 어차피 주식하지 마라라고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 교육할 때도 뭐 주식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하지 말래도 할 거인 사람은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죠. 그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를 위해서 그 워닝을 하는 거냐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뭐 이게 지금 요즘 최근에 뭐 누가 엔비디아로 얼마를 벌었다 그러는데 알테오젠으로 얼마를 벌었다는데 뭐 에코 프로 BM이 어떻든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막 가슴이 막 공포감에 나만 바보 되는 거야. 뭐 어떡하지 지금 뭐 주가가 좀 사실 좀 많이 높은 상단에 와 있다는데 막 뭐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이런 마음인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분들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지 마 그랬는데 너는 그렇게 떠들어라. 난 다 생각이 있다. 그분들은 당연히 생각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1억을 모으기 전에 너무 급격한 위험 자산으로의 편입. 예를 들면 동기들 다 1억 모았어. 근데 나는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8천만 원을 동기들보다 더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역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하. 주식을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게 주식시장에 2천만 원을 넣었다. 그 3배수 정도 예금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있다. 그럼 2천만 원 갖고 해요. 근데 이제 2천만 원 있는데 어디 3배수만큼 예금 있냐? 없는데요. 2천이 단데요. 그러면 그거는 저축을 좀 한 다음에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이제 성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제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남아있는 시간은 제일 많은데 오히려 또 호르몬이 또 그 사람들 이제 성급하게 조종하기도 하는 것 같고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역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역전을 한 방에 이제 역전하는 거. 왜 복권도 인생 역전이라고 하고 역전을 저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참 드라마틱한 말인데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일단 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초장부터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왜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동기들 다 1억 모았는데 그동안에 사실 그 관심 없이 있다가 2, 3천밖에 없다. 2, 3천밖에 없다는 건 동기들하고 똑같은 월급 받았는데 동기들은 다 1억 있는데 왜 2, 3천밖에 없냐. 그 2, 3천 모은 게 아니고 2, 3천 쓰다 남은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인생 역전하려고 주식을 한다? 저는 절대 실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재테크나 주식 투자를 너무 몰입하다 보면 마인드 자체가 혁신이라는 말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게 혁명이라는 말이 너무 좋잖아요. 듣기에.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제가 이 50 넘게 살아보니까 사실 혁명이라는 말이 참 매력적이긴 한데 성공한 뭐 주식이든
투자자든 어떤 사람도 보면 가장 지속적인 게 가장 혁명적인 겁니다. 뭔가 혁명하면서 혁명적인 게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지속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 야, 오늘 명언 많이 나오네요. 역전은 지고 있을 때나 하는 것이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기기 시작하라. 처음부터 이기야지 왜 자꾸 지다가 이길 생각을 하냐라는 얘기죠. 근데 처음부터 이기기 시작하는 게 그냥 월급 나오자마자 선 저축 시작하고 정액 저축으로. 내가 만약에 머릿속에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가 영감이 찾아와서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때 뭔가 물론 옆에서 도와줘야 될 필요 있어. 뭐 책도 조금 볼 필요 있고 뭐 예를 들면 와이스트릿을 통해서 뭐 인사이트 다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준비가 돼서 내가 그런 영감이 나한테 찾아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돼? 일단은 돈을 모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나한테 딱 훅 들어왔어 영감이. 그때부터 돈 모으고 투자하자가 아니고 일단은 뭘 하고 있어야 돼. 그 수험생이 정말 공부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한 비법, 막 기가 막힌 공부 방법 이런 거 알고 싶죠 누구나. 뭐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뭐 어떻게 해라, 다 뭐 비법이 있고 어떤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분석 다 좋은데 일단 그거를 알기 전에. 그거 알기 전까지 공부 멈추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일단 공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고3이면은 4-5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공부 안 하고 나 그 공부 비법이 확실하게 질 때까지는 내가 좀 일단 아직 독서실을 안 끊고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일단은 저축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순서에 있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기기 시작하라. 진짜 이 말이 딱 와닿습니다. 네. 또 하나 아까도 그 로켓 발사체 1단 추진체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99페이지에 이게 나오네. 인공위성의 발사 과정과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는 과정이 어찌 보면 똑같다. 초반에 굉장히 굿 스타트가 있었다는 거죠.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부자들 중에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나 뭐 제프 베이조스나 뭐 레리 앨리슨이나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다 젊은 날 초반에 스타트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가 좋다는 게 막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미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막 일주일에 막 일론 머스크는 막 100시간씩 일했고 이게 뭐냐면 그런 어떤 자기 성장이 있어서 아주 굿 스타트가 됐다는 거지. 그게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뭐 이게 커지고 성장하고 뭐 회사가 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리호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하다. 이륙이 곧 경제활동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일단 로켓을 분리하는 게 초기 자본 1억 원을 돌파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페어링 분리. 그게 커리어 성장, 학습, 경험, 훈련, 도전. 그리고 그 2단 로켓 분리하는 과정은 성장형 N잡, 소형 위성 및 큐브 위성 분리는 5대 파이프라인 구축, 주택 임대 소득까지 가네요. 주택 임대 소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를 꿈꾸려면 투자가 성공해야 되냐가 아니라 진짜 부자를 만나 보니까 투자도 좀 성공했더라예요. 투자 자체로 부자가 되진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지 주식 재테크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진 않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됐는데 가보니까 투자도 성공했네 이렇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한 10년 후에 부자 됐다라는 소문이 났다. 그럼 내가 왜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투자가 성공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공을 해서 막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막 강사나 뭐 방송이나 뭐 예를 들면 이게 더 막 잘 돼갖고 막 내가 만약에 광고를 막 찍어 막 그래갖고 막 이쪽에서 하여튼 뭐 더 이름이 알려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강사료가 막 시간당 한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다녀. 그래서 부자가 됐겠지. 내가 무슨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투자는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거에 거들 뿐.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업이 방해를 받으면서까지 에너지를 쓰면서 투자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직장인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요? 미국 주식 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미국 주식 안 보는데도 새벽 3시에 왜 일어나나 봤더니 유럽 축구를
유럽 축구 보려고 일어나는 사람과 미국 주식 보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럽 축구 틀어놓고 미국 주식을 보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본인이 회사에서 자기를 제대로 못하죠.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 5억 정도 투자했다면 그렇게 해야 돼. 그쵸. 5억 정도면 나 같아도 새벽 3시 일어나죠. 근데 대부분 투자 금액을 보면 1,500, 2,000, 2,500 이 정도 투자하고 그거 좀 그래. 혹시 이 옆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와이즈 클럽. 이거는 어떤 단박에 한 번에 어떤 무슨 부자 되는 비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역전. 여러분 와이즈 클럽으로 오시죠.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아니, 농담이고 이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직장인 투자자들인데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계셔. 근데 그분들이 뭐 새벽 3시 일어나 4시 이게 아니라 그냥 퇴근하고 맞아요. 저녁 시간에 1시간 정도 들으실 수 있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애널리스트 세미나 듣는 것 정도. 근데 이게 그렇게 내공이 하면서, 되게 무서운 게 저도 예전에 이제 음악 방송 많이 들었거든. 9시, 네네네. 11시 사이에. 네. 근데 제가 이제 일요일 성공 예감 출연하면서부터는 매일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동 시간에는 라디오에서 성공 예감을 들어요. 근데 그 성공 예감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내용이나 정보가 뭐 사실 뭐 이게 어마어마한 건 아닌데 이게 매일 쌓이니까 쌓이는 거. 와 이게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뭐 내가 컨텐츠 만들 때도. 그러니까 뭐 와이즈 클럽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게 뭐 처음에 한 번 두 번이야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쌓이면은 그쵸, 이게 그게 내용이 무섭죠.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뭐 무조건 투자의 정비례로 도움이 된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은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광고예요 이게? 농담이고. 아니 근데 저도 그 인생 역전, 뭐 한방 투자, 인생은 한 방이지 그건 이런 아니죠. 거는 극혐합니다. 왜냐면 그러다 이제 잘못 나락으로 그럼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채널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 그러니까 지식도 자산도 복리로 쌓인다. 근데 이거는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쌓아 나가야 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빙하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크게 쌓일 수 있었느냐. 어느 한두 해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꽝꽝 얼어서가 아니라 전년도에 내린 눈이 녹지 않아서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천 년 쌓이면서 빙하가 된 거라고. 전 그 말을 그게 되게 이제 좋아합니다. 빙하가 복리로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녹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쌓이니까. 맞아요. 자수성가형 부자가 중요시하는 6가지 핵심 가치도 있습니다. 부자는 소득 증가를 목표로 한다. 아니 이미 부자인데 소득 증가를 목표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 증가가 자본주의에서는 자기 일에 성장하고 맞물려 있거든. 그러니까 소득 증가가 자기 성장. 그게 뭐 사업이 됐든 뭐 직장 생활이 됐든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제가 그 로켓 발사와 더불어서 그 다음 단계의 페어링 분리나 뭐 2단 로켓 그렇죠. 분리를 1, 제가 2단 분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커리어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20대 30대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이직 도전하셔야 돼요. 이직. 이게 우리 저 PD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근데 뭐 사실 여기 와이스트리트보다 이직할 만한 데가 더 사실은 더 대단한 데가 좀 있겠지만 여기 209페이지에 본인의 계획 이런 거 쓰는 그러니까 란도 그런 있네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직이 뭐냐? 만약에 내가 지금 직장 생활 한 5년 10년 했는데 아유 이제 조금 편안해지고 아유 이제 후배도 들어오고 이제 내가 아유 조금 고참으로 괜찮아. 근데 나이가 나 아직 40이 안 됐다. 그럼 여러분 너무 일찍 여러분의 성장 엔진을 꺼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직이라는 게 무조건 뭐 지금 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막 딴 데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 뭔가 내가 좀 나의 몸가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끝없이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직이 아니라 전직까지 해버렸는데 그건 좀 약간 좀 리스크가 있고요. 네. 어쨌든 그게 돼야 되는 거고 그 청년 시기에는 저는 요런 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난 뭐 결혼할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지금 무슨 집을 살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정도 월급이면 나는 감사일기 매일 쓰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뭐 이거 혼자 쓰긴 참 괜찮은 돈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계부가 아니라 감사일기. 그러니까 네. 물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거야. 뭐냐면 행복 공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행복 공식. 여러분 행복 공식이라는 게 재테크의 최종 종착역은 결국 행복 아닙니까?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행복이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수예요, 분수. 뭐분의 뭐야. 뭐냐면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이 행복이거든요. 그러면은 분자값은 가진 것이고 분모값은 원하는 것인데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뭘 늘려야 돼요? 분자값을 늘려야지. 가진 건 늘려야지. 네. 그다음에 행복해지려면 원하는 거 분모값은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죠. 분모값은 줄여야지. 근데 줄어들진 않거든요, 이게. 그쵸. 아시겠지만 예. 원하는 게 줄어들진 않아.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너무 쓸데없이 빨리 안 커지는 것만 막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 잘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이 가진 게 많아요, 지금 게 가진 게 많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망한 사람 아니고서는 지금이겠죠. 그 지금이 많잖아. 예. 근데 왜 10년 전보다 지금 월등히 더 안 행복하죠? 그거는 분자값은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는데 원하는 것. 분모값이 10년 사이에 가진 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안 행복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가진 것을 늘려야 된다. 가진 것은 어떻게 늘리냐?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면 돼. 그 정도의 속도로만 저축을 따라가 주면 나는 늘 마음속에서 가진 것이 늘어나는구나. 이거 느끼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하는 거를 쓸데없이 너무 안 커지게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이 시간에 맞춰서 로드맵이 다 5년 안에 정해져 있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계획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 로드맵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는 어떤 목표다. 딱 있는 사람은 원하는 게 쓸데없이 잘 안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드리겠는데 시간이라는 게 혹시 제일 안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시간이 제일 안 가는 곳 어딜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더럽게 안 간다. 군대입니다. 군대. 그 군대가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왜 안 갈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있기 때문에 안 가요. 뭘 기다려? 제대할 날짜. 천역을 기다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달력에다.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똑같지만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시간이 왜 다르냐면 기다리는 자에게 시간이 느린 거고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시간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수능을 두려워하셨어요? 기대하셨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수능이 막 너무 기대가 됐다.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잖아. 네. 두렵죠.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기대하고 하면은 안 가는 거. 막 그 시간을 기다려. 그럼 안 가. 그 시간이.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요즘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예? PD님 시간 빨리 가요? 천천히 요즘 시간 빨리 가요? 아니면 천천히 가요? 빨리 간다고? 응, 빨리 가지. 시간이 막 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그 무슨 뜻이야? 미래에 기대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야. 대답해놓고 후회한다. 네. 아니 우리 모든 젊은이들, 아니 저를 포함해서 현대인들이 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야. 미래에 촘촘하게 어떤 기대를 갖고 그거 딱 계획을 세워놨으면 그걸 막 고대하잖아. 시간이 안 가. 근데 사실 약간 그런 게 계획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려면 원하는 거를 쓸데없이 안 늘어나게 하려면, 빠르게 안 늘어나게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안 가고 원하는 게 내가 딱 계획에 맞춰서 쓸데없는 기대감이 안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하는 거를 붙잡아 매는 너무 쓸데없이 안 커지게 하려면 종교 활동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종교하고 재테크하고 또 무슨 관계냐? 이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 뭐 1억 만들기 저축을 해라. 이 분자값을 늘려라. 그 열심히 막 치열하게 삶에서 열심히 우리가 돈 벌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일요일 날 같은데 네. 절이나 사찰이나 아니면 교회나 성당을 가보면 그 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뭐야? 얘기는 메시지가 딱 하나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돈 벌려고 사셨죠? 다 부질없는 일이다. 다 부질없는. 왜? 지금 우리가 사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오늘 호흡하고 내가 이 가을 날씨에, 요즘 가을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막 와 너무 좋다. 이걸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나한테 주어진 감사, 행복인. 내가 지금 사실은 이 두 팔다리 멀쩡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이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나 내가 옛날에 뭐 기부스 해보신 분들 알죠? 목발 짚고 다니. 진짜 감사한 내가 일이죠.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가을 하늘에 이 정말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 야, 이거 너 진짜 내가 많은 걸 가졌구나. 라는 걸 딱 느끼고 사찰이나 절이나 저기 교회나 성당을 딱 나와서 걸어갈 때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왜 이렇게 괜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 그게 왜 그래? 분모값이 다 줄어들어서 그런 거야. 원하는 게.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그냥 돈 벌려고만 너무 노력을 해도 안 돼. 왜냐하면
돈 버는 속도보다 분모값이 더 빨리 늘어나면 이상하게 안 행복하니까 여러분 이 가을날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 수익률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도서관에 가서 가을 낙엽을 밟으면서 책도 읽고 야 우리나라 도서관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지금 그죠? 보면서 하늘을 보고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거 어제 죽어간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발견하는 작업을 같이 해줘야 너무 재테크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끔 투자도 가끔 이렇게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철학적인 면이 있어야만 마인드도 맞아요. 세팅이 되고 마인드가 그게 제대로 돼야 돼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부자는 결혼하고 맞벌이를 한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자, 절제를 바탕으로 한 이 저축을 얘기는 한다. 여러분들이 네. 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맞벌이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1인 가구가 뭐 그럼 무조건 부자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닌데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가 유리하다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자명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부모님 등골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많이 만나 보니까 부모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초반에 이 자본을 축적해서 이걸로 뭐 내 집 마련을 한다 뭐 한다 할 때 부모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 아이를 봐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청약할 때 뭐 돈이 좀 모자란데 좀 빌려주신다든지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요.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사회활동이 돼야 된다. 이게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경영학에서 이 네트워킹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과 네트워킹이 되는 사람이 재테크를 잘해요. 부모님하고는 뭐 담 쌓아놓고 말도 안 하고 대화 안 된다. 근데 뭐 나가서 사회활동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가족과도 이 네트워킹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중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려면 부모님하고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서 도움받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왜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모님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절제가 몸에 배야 돼요. 부자는 은근히 절제가 몸에 배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한 100억 있으면 람보르기니 한 대 뽑을 것 같지만은 100억인 사람 만나면 람보르기니가 없어. 람보르기니는 누가 타고 다니느냐? 그 자식들. 와, 람보르기니를 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타는 게 람보르기니지. 한 100억 있는 사람 만나보면 람보르기니가 없어. 왜? 람보르기니 안 샀냐? 람보르기니를 왜 사냐?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은근히 그 연비 안 좋은 차를 왜 타냐? 은근히 절제가 몸에 배 있다는 거지.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제가 깔려 있고 그 부자들의 자녀들이 그런 슈퍼카를 타고 다니죠. 야, 또 부자는 꾸준히 공부한다. 네. 뭐 와이즈 클럽 같은 데서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 아니면 삶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꾸준히 공부한다라는 거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거죠. 물론 과거의 경험이 100%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좀 그런 자세가 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행동한다. 열정이라는 게 사실 이런 말을 직장인들한테 하고 그러면 에휴 그냥 뭐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열정이라는 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정이 생겨야 그 열정이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이 옮겨져야 인생이 바뀔 거 아니냐. 내 지금 형편이 지금 열정이 나올 상황이냐 한번 봐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반대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열정적으로 행동해라. 무슨 말이냐? 행동을 먼저 열정적으로 하면 없던 열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똑같이 근무하는데도 그냥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힘든데도 어서 오세요 막 이러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우리가 시장 같은 데 가보면 그럼 그분은 뭐 좋은 일 있나? 뭐 열정을 끌어올릴 만한 어떤 상황인가? 아니에요. 먼저 그냥 본인이 열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없던 열정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열정적으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걸 말씀. 김경필 멘토님도 사실 이제 방송하실 때 되게 열정적이신데 네. 저 약간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방송하실 때. 일부러. 아, 근데 또 텐션을 또 끌어올려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또 주시려고 하는. 음. 그러다 보면 또 스스로 또 열정이 생기고.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정과 호기심이 그게 청년과 노인의 기준이라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열정 있고 호기심이 있으면 젊은. 그거는 젊은이고. 음. 아우 내 월급 너무 감사해요. 이 정도 만족해. 이러고 그냥 그냥 어려움에 탁 적응해 버린 상태다. 그러면 그건 나이가 젊어도 노인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월급 200만 원인데 1억을 모으란 말이에요. 하면 벌써 이제 근데 이 창을 그건 뭐 닫으셨을 텐데 끝까지 안 화낼만한데 들으실 텐데. 조금 생각을 바꿔보자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또 오늘은 김경필 멘토님이 딱 1억만 모읍시다 이 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께 또 열정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또 한번 또 기대하고 네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